중화 사상. 고대부터 동아시아 전체에 만연해 있던 천자의 나라,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중화라는 질서가 완전히 박살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편전쟁입니다. 차란 차나뭇잎을 우려내어 마시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차라는 것의 의미가 확장되어 전 세계인들이 대중적으로 그의 향과 맛을 즐기고 있죠. 과거 이 차나무로 유명한 곳은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대중화되어 있던 차는 당시 서양인들에게는 동양의 신비로운 문화 중 하나로 여겨지곤 했죠. 이러한 차 문화는 곧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귀족 사회에 퍼지기 시작해 고급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생산할 수 없었던 영국은 비싼 값을 치르면서 청나라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계속해서 차를 수입하기 위해 영국의 막대한 은이 청으로 유출되고 있었고 대청 무역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뿐만 아니라 청나라의 도자기, 비단과 같은 물건들은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은 이 신비한 동방의 물건들을 사들이기 위해 청나라에서 유일하게 개항된 도시 광저우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때는 청나라 건륭제, 당시 청나라에서 유일하게 개항되어 있던 항구는 광저우였습니다. 당시 청나라의 세계관과 서구의 세계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린 영국은 청나라가 더 많은 항구를 개방해 자유롭게 무역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생각하는 무역은 달랐습니다. 청에게 무역이란 주변국인 번국, 조공국들에게 황제의 덕으로 일부만 허용해준다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차와 비단, 도자기 같은 물건들을 구하러 오는 서양 오랑캐들에게 유일하게 열어준 항구가 광저우였고 그마저도 공행이라는 제도를 두고 제한적으로 허가된 무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국의 조지 3세는 1792년 조지 맥카트니를 중심으로 사절단을 청나라에 파견했고 광저우 외에도 여러 항구를 열어줄 것과 무역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영국도 중국 대륙 곳곳에 다양한 물건들을 팔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청나라는 이 요청을 거절합니다. 세상의 중심이자 천자의 나라라고 칭하는 청이 멀리 서방에서 온 오랑캐의 요청을 받아들일 리 만무했죠. 때는 조지 3세에 이어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 접어들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 제국 영국은 전 세계의 식민지를 두고 그 강대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를 확장하던 영국 입장에서 거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란 곳은 여러 식민지로부터 나는 물건들을 내다 팔고 싶고 그래서 교역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 개항하고 싶은 한마디로 정말 탐나는 나라였죠. 그런데 자부심이 넘쳐나던 영국이 차, 도자기, 비단을 사들이느라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면직물을 비롯해 여러 공업품을 팔아보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광저우 공행들의 텃세와 계속되는 청 당국의 무역 규제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영국이란 나라는 그냥 넘어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팔아먹어야 좋을까라고 고심하던 그들은 하나의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은 양귀비꽃에서 나오는 액으로 만든 마약의 일종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부터 늘어나는 아편 중독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은 이 점을 노립니다.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 아편을 밀수출하기로 한 것이죠.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동인도 회사를 통해 광저우로 밀반입하면서 무역 적자를 메꾸기 시작합니다. 이후 아편이 물밀듯이 청나라로 들어가고 청나라의 막대한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는데요. 이미 이전부터 아편 중독자들로 인해 사회 문제가 대두되던 청나라는 그야말로 아편 소굴이 되어 국민성, 경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중반 당시 청나라 인구가 3억 5천에서 4억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1000만 명 이상이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청나라 정부도 이와 관련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아편 반입을 규제하려 해보았으나 이미 청나라 관리들은 밀수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먹으며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었고 그들마저 아편에 중독되어 있었죠. 그렇게 아편이라는 병균은 대륙의 몸통 곳곳에 침투해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나라도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면 나라가 망할 지경이니까요. 이 심각한 아편 밀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제 도광제는 임칙서라는 인물을 황제의 전권을 부여받은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 광저우로 보냅니다. 임칙서는 당시 보기 드물게 청렴결백한 관리였다고 합니다. 대쪽 같았던 그는 일을 대충하지 않고 아편을 취급하는 상인들을 엄히 처벌했으며 철저히 단속합니다. 특히 청나라 아편 상인 외에도 광저우에 들어와 있던 영국 상인들을 고립시키며 아편 무역을 재개할 시 사형까지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고 그들로부터 2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압수해 없애버렸습니다. 당시 압수한 아편을 석회와 섞어 바닷물로 흘려보냈다고 하는데 무려 500여 명의 인원으로 23일 동안 작업할 만큼 아편의 양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임칙서가 영국 상인들과 아편업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영국 군인이 청나라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영국의 관리 찰스 엘리엇은 살해한 영국인을 체포하고 청나라의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임칙서는 범죄자를 내놓으라고 주장했고 영국은 치해법권을 주장하며 범죄자를 인도하지 않았죠. 그러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임칙서는 계속해서 영국인들을 봉쇄하고 고립시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펼치던 임칙서와 청나라.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만히 눈뜨고만 보고 있을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편 무역 단속부터 두 나라가 무력 충돌의 불씨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었죠. 청나라에서 자국민이 생명과 재산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영국 정부. 곧 의회에서 청나라와의 전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시 찬성과 반대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결국 1840년 2월 의회의 표결에 맡깁니다. 그 결과는 271대 262, 전쟁 찬성론자들의 9표차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9표차로 중국의 역사,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질서를 아예 바꿔버리게 되는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1차 아편전쟁입니다. 1840년 6월 영국은 군함 16척을 필두로 44척의 함선과 약 4천여 명의 군대를 광저우로 보냅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청나라는 넓은 영토와 인구를 자랑하는 동아시아의 호랑이, 8기군을 보유한 나라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청나라는 영국의 상대가 되질 않았습니다. 중화라는 사상으로 그 거대함과 위대함을 뽐내던 아시아의 호랑이는 살만 찐 고양이에 지나지 않았죠. 이미 군함의 건조 기술, 대포와 개인화기, 군대의 숙련도에서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벌어져 있었고 특히 목재로 만들어진 청나라의 정크선은 영국의 증기철갑선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청나라는 1842년 8월 29일 난징의 정막 중이었던 영국 군함에서 조약에 조인을 하는데 바로 중국 역사상 최초로 서구와 맺은 불평등한 조약인 난징 조약입니다. 이로써 1차 아편전쟁이 마무리되죠. 항상 갑의 위치에서 주변국들과 조약을 맺어온 중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홍콩섬은 정식으로 영국 땅이 되게 되었죠. 그 뒤로 오랑캐라고 여긴 서구에게 영토를 할양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저우를 포함해 5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공행의 독점 무역을 폐지해 영국 상인들의 자유무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1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청나라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국 대륙 곳곳에 군침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죠. 더군다나 청나라는 내부적으로도 계속되는 부정부패로 병들어가고 있었고 나라 곳곳에서는 태평천국 운동을 비롯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나라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난징 조약으로 인해 이전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게 된 영국. 하지만 생각보다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많은 이득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편 무역은 재개되었지만 청나라 자체적으로 아편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개항 항구는 늘어났지만 영국의 면직물과 같은 물건들의 수출도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청나라가 황금알을 낳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영국.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이 성에 차지 않았던 영국은 전쟁을 한 번 더 일으키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사다운 명분이 필요했죠. 1856년 10월 광저우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영국배 에로호. 청나라 관원들은 해적선이었던 이 배를 단속하고 선원들을 체포했는데 당시 이 배는 소유주만 영국인이었고 해적선에 대한 체포는 딱히 문제 있는 절차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은 체포된 선원들의 반환을 요청하며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기 시작했고 체포 과정에서 배에 개항되어 있던 영국 국기를 끌어내렸다 라는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를 명분으로 삼아 전쟁을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2차 아편전쟁입니다. 2차 아편전쟁이 1차와 달랐던 점은 프랑스 등 다른 서구 열강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청나라가 자국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을 빌미로 전쟁에 뛰어듭니다. 광저우를 손쉽게 격파한 영푸연합군은 계속해서 북상해 텐진 부근에 진출하는데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힘의 차이로 인해 청나라의 무기력한 패배가 이어졌고 수도 베이징 함락이라는 위협을 느낀 청나라는 1858년 6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전쟁 배상금 지급, 10개 항구의 추가 개항, 베이징의 외교관 상주, 기독교 공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렇게 일단락되나 싶었던 전쟁. 하지만 조약 비준을 위해 베이징으로 가던 영푸연합군과 청나라 사이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이에 영푸연합군은 조약 위반이라는 명분을 삼아 베이징 함락이라는 목표로 대규모 군대를 보냅니다. 결국 1859년 9월 베이징에서 불과 20km 떨어진 퉁저우가 함락되죠. 그리고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팔리교에서 청나라는 3만 명의 군대로 항전하지만 1200명에서 10,000명의 사상자를 내며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팔리교 전투에서 영푸연합군의 사상자는 50여 명에 불과했죠. 압도적인 힘의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베이징으로의 관문이 뚫리자 청나라 황제 한풍제는 열하로 피신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영푸연합군은 청나라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황제의 개인 정원인 원명원을 불태워버리죠. 결국 나라의 존폐 위기에서 청나라는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고 베이징 조약을 맺으며 2차 아편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조약을 통해 홍콩 구룡반도를 추가로 영국에 내주었고 러시아는 조약을 중지했다는 이유로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할양받아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격변하던 19세기 중반, 중국의 군침을 흘리던 영국은 아편전쟁이라는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을 일으키며 청나라를 강제 개항했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쳤던 중국은 그렇게 속절없이 열강들에게 몸통을 내주게 됩니다. 이후 청나라에서는 양무운동과 변법자가운동이 일어나며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탈전과 함께 불안정한 내치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쌓아 올린 천자의 나라, 황제의 나라는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이라고 불리는 1차 아편전쟁이 끝났습니다. 청나라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난징 조약을 맺었고, 천자의 나라라고 불린 청나라는 영국의 영토를 할양했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나라 곳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렇게 청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내후외환을 겪으며 본격적인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1, 2차 아편전쟁을 겪으며 청나라가 본격적으로 개항하던 시기, 인류의 민중봉기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대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태평천국운동입니다. (1814년) 광동성 화연이라는 곳에서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홍수전은 객가인 출신으로 형제들 중 가장 똑똑했다고 전해지는 그는 유학을 공부하며 과거 시험에 도전하는 흔한 유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홍수전은 점처럼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1837년 세 번째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만난 한 미국인 선교사가 홍수전에게 책 한 권을 건네줍니다. 그 책은 권세양언이라는 이름의 책이었는데 중국인 최초의 목사인 양아발이라는 사람이 지은 기독교 선교 서적이었죠. 그리고 또다시 과거에 낙방한 홍수전은 실망감과 무기력함으로 병을 얻어 약 40일간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홍수전은 기나긴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한 금발의 노인과 중년의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칼을 주며 악마를 무찌르라고 지령을 내리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요상한 꿈을 간직한 채 홍수전은 40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홍수전은 그 이후로도 과거 공부에 매진하는데요. 1843년 또다시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어느덧 30을 바라보던 그는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받아 집에 보관하던 책 권세양언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홍수전은 책을 깊게 읽으며 점점 독자적인 기독교 사상을 정립해 나갔고, 몇 년 전 혼수 상태에서 꿨던 꿈에 나타난 금발의 노인은 하나님, 중년의 남성은 예수였고 그들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이라며 병든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던 홍수전이 권세양언을 탐독하며 자신만의 기독교적인 사상을 정립하고 있을 때 이미 청나라는 몸속 깊숙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1차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한 후 서구와 연이어 불평등 조약을 맺으며 나라의 위상은 단숨에 꺾였고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느라 나라 재정은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청나라 조정의 사치와 향락은 멈출 줄 몰랐고 그 고통은 오롯이 일반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세의 간섭,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혼란과 불안은 점증되고 있었고 나라 전체가 풍비박산나고 있었습니다. 지주들의 수탈로 인해 극도로 궁핍해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산으로 들어가 도적대로 변신했고 나라 곳곳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민중봉기가 일어나 청나라 조정은 매번 그들을 진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병든 청나라를 뒤로하고 새로운 세상을 개창하겠다라고 나타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자칭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자 예수의 동생 제2의 메시아 홍수전이었습니다. (1843년) 홍수전은 기독교적인 교리를 전파하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이름을 배상제회라고 정하죠. 상제란 옥황상제할 때의 그 상제로 배상제회란 하나님을 모시는 단체란 뜻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사이비 종교를 창건한 셈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흔한 종교단체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풍운산이란 인물과 함께 광서성 금전촌을 근거지로 삼고 신도들을 끌어모으는데요. 가진 땅 하나 없는 빈농, 난민, 광산 노동자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계급 없는 형제자매이며 만민은 평등하다는 그들의 교리에 선동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불교, 도교와 같은 것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종교이자 구시대의 잔재들이라고 설파했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단과 불상들을 파괴하고 다니며 나라를 향한 분노를 표출하고 폭력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홍수전과 그 무리들을 따르던 사람들의 숫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3천여 명을 넘어서더니 수년 후 신도수를 무려 2만여 명까지 모은 홍수전과 배상제회는 점점 종교적인 색채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색깔을 띠기 시작했고 결국 1851년 1월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청나라 정부도 양광 지역에서 꿈틀거리던 이 종교단체를 진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1차 아편전쟁으로 인해 이미 많은 국방력을 소모한 청나라는 생각보다 응집력이 있고 세를 갖추고 있던 배상제회를 쉽게 토벌하진 못했고 태평천국이란 나라를 세운 그들은 거칠 것 없이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홍수전은 스스로 하늘의 왕이라며 태평천국의 천왕 자리에 올랐고 지도자들인 양소청, 조속위, 풍운산, 위창위, 석달계를 각각 동서남북 이광으로 삼고 본격적인 정권체계를 갖추게 되죠. 그리고 멸만흥한, 즉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자 라는 것을 슬로건 삼아 만주족, 즉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 조정과 황실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감을 극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척박한 광서성을 벗어나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 북쪽으로 향하는데요. 그들의 목표는 바로 오나라의 수도 건업이자 남쪽의 수도라고 불린 남경, 즉 난징이었죠. 거칠 것 없던 이들은 1853년 결국 남경을 정복해버렸고 이름을 천경으로 바꾼 후 태평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한 제도를 제정하고 나라의 통치체제를 갖추려 했죠. 핵심은 토지제도의 개혁, 즉 땅의 사유화를 금지하고 나라가 관리하며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는 것. 그리고 남녀는 평등하며 매매혼, 축첩, 노비, 창기, 전족 등 구시대의 악습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죠. 물론 정복사업을 벌이면서 지역 토착 세력들과의 규합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긴 어려웠으나 당시로선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태평천국의 군대는 20만여 명으로 불어나며 청나라 입장에서도 전력을 다해 토벌해야 할 감당하기 어려운 반란 세력이 되어버립니다. 천경을 수도로 삼은 지도부는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북벌과 서정을 단행합니다. 북벌은 계속해서 북상해 수도 베이징을 점령하고 청나라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자는 것, 그리고 서정은 장강 이남을 확실하게 확보해 세력을 더 공고히 하자는 것이었죠. 청나라 조정은 8기군을 비롯한 정규군으로 북상하는 태평군을 막아보려 했지만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며 또다시 쳐들어온 영국과 프랑스군을 막아내느라 정규군은 좀처럼 태평군을 진압하지 못하죠. 그리고 이들이 종교단체일 때부터 제대로 토벌하지 못할 만큼 청나라 광군은 이미 힘을 못 쓰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규군과 함께 태평군과 맞서 싸운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각 지역 세력들이 거느리던 사병, 즉 민병대였습니다. 당시 주로 신사 혹은 향신이라고 부르던 이들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상류계층이었는데요. 청나라처럼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는 애초에 조선처럼 중앙 집권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지방의 유력자들은 각 지역을 기반으로 세를 유지하고 향촌을 통치하며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힘이 막강했죠. 이러한 신사층은 당연히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겠지만 반봉건적인 사상으로 똘똘 뭉쳐 지나치게 혁명적이었고 자신들이 기반을 둔 지역을 위협하는 태평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평군의 토벌에 앞장선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호남성을 기반으로 한 상군의 증국번, 안휘성을 기반으로 한 회군의 이용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양무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로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거치며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들 민병대는 태평군에 맞서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며 북벌과 서정을 최대한 저지합니다. 결국 태평군은 베이징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서정군 또한 장강 유역 일부를 장악하긴 했지만 계속되는 지역 민병대와 광군의 토벌로 인해 남경까지 북상하며 꺾일 줄 몰랐던 태평군의 기세는 정점을 지나 조금씩 꺾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태평군을 토벌하기 위한 외부의 세력들도 이들에겐 버거웠지만 모든 왕조의 끝이 그랬듯 결국 태평천국을 위태롭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은 내부 분열에 있었습니다. 당시 태평천국의 리더 중 남왕 풍운상과 서왕 소조기는 전사한 상태였는데요. 2인자였던 동왕, 양소청의 세력이 날이 갈수록 커졌고 1인자인 홍수전을 위협하기에 이르자 결국 남은 왕들의 권력 다툼으로 번졌고 홍수전은 북왕 위창유를 이용해 양소청과 그 무리들을 죽입니다.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홍수전은 끝내 위창이마저 죽이게 되죠. 이후 홍수전은 자신들의 혈육들을 지도층으로 세우면서 홍씨 왕조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이광 석달계는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을 이끌고 태평천국에서 이탈합니다. 천경사변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권력 다툼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무척이나 잔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외세 간섭은 물론 내부에서부터 집권층의 사치와 향락, 무능과 부패로 인해 점점 쇠락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천국 역시 그들이 타도하고자 했던 구시대의 왕조처럼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며 스스로 자멸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라는 거대한 국가의 군침을 흘리고 있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서구 세력들은 1856년 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며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에 몸통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들도 배상제와 태평천국이라는 세력은 알고 있었는데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단체라고 하니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었죠. 하지만 1, 2차 아편전쟁 이후 난징조약과 베이징조약을 맺으며 청나라의 문이 활짝 열리자 서구 세력들은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유지함으로써 중국 대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되죠. 더군다나 태평천국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은 주로 강남 지역이었고 이 부근은 청나라의 개항지가 몰려있던, 즉 서양인들에게는 노다지인 곳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청나라를 뽑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들 입장에서는 태평천국의 존재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한 것이죠. 심지어 태평군은 영국이 난징조약으로 개항한 상하이를 공격했고 결국 서구 세력들은 청나라를 위해서가 아닌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태평군을 진압해야 한다는 계산에 도달합니다. 청나라를 타도하고자 남쪽에 척박한 땅 광서성에서 시작된 태평천국, 그리고 그들을 진압하고자 했던 청나라, 이 둘의 대결 구도는 태평천국과 그들을 진압하기 위한 청나라 관군, 지역 민병대, 그리고 상승군 상척군을 필두로 한 서양 세력들까지 다대일 구도가 되었고 이들은 집중적으로 태평군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태평군은 이들의 상대가 될 수 없었죠. 결국 1864년 태평천국의 천왕 홍수전은 사망했고 얼마 후 그들이 천경으로 이름을 바꾼 수도 남경이 함락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며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출발한 나라 태평천국은 그렇게 1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태평군 진압에 앞장섰던 증국번과 이용장은 훗날 청나라 정부가 주도한 양무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상군, 회군과 같은 각 지역의 민병대는
훗날 신해혁명 이후 중국 군벌 시대의 상계 군벌, 북양 군벌과 같은 세력들의 토대가 되면서 그 역사가 이어지죠. 약 14년의 기간, 태평천국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이 과정들은 모두가 평등하게 가지고 먹고 입어야 한다는 공산주의와 유사한 사상을 담고 있어서인지 1949년부터 공산당이 집권한 중국에서는 태평천국이 일으킨 가난한 민중의 혁명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보다는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지만 혁명 정신과는 별개로 남경을 정복한 후의 태평천국 지도부는 내부의 권력 다툼과 기득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시작하며 혁명 정신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계속되는 사륙전과 지속하는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기근까지 겹쳐 죽은 사람만 2천만 명에서 7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최악의 시기이기도 했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민중 반란, 태평천국 운동 이야기였습니다. 청나라는 1, 2차 아편 전쟁을 겪으며 연이어 서구와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강제로 꾹 닫혀있던 나라의 문을 활짝 열며 본격적인 외세의 간섭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내부에서는 태평천국 운동과 같은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구군이 다해가고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던 청나라 말기, 설상가상으로 집권층의 부패와 무능은 나라를 사지로 몰고 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청나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제국의 끝을 자초한 결정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청나라 말기의 최고 여성 권력가이자 중국 역사상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서태후입니다. (1850년) 청나라에서는 9대 황제 한풍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막 홍수전을 비롯한 배상제외 세력이 태평천국이란 나라를 세우기 바로 직전이었죠. 한풍제의 첫 번째 부인인 효덕현 황후는 그가 황제에 오르기 바로 직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황실의 계보를 잇기 위해 한풍제의 새로운 아내를 맞이해야 했고 수녀 선발이라는 제도를 통해 궁녀를 선발합니다. 당시 청나라는 3년에 한 번씩 이러한 제도를 통해 황제의 궁녀를 뽑았는데 선발 대상은 14세에서 18세의 만주족 8기 여인들이었습니다. 기인이라고도 부르던 이 계층의 여인들은 수녀 선발에 반드시 참가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서태후 역시 1851년 수녀 선발 제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16세의 나이에 귀인이라는 신분으로 자금성에 입궁하게 되죠. 서태후는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황제의 근처, 즉 권력 가까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제는 수많은 후궁과 궁녀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입궁 후 황제와 동침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태후 역시 황제의 여러 후궁들 중 한 명일 뿐이었고 수많은 여인 중 한풍제의 눈에 한 번에 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당시 한풍제는 경극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차린 서태후는 황제가 산책할 때 근처에서 황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고 이를 통해 한풍제를 유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황제와 동침에 성공한 서태후는 황자를 낳게 되죠. 당시 아들이 귀했던 청나라 황실에서 서태후는 너무나 큰 일을 해낸 것이었고 서태후의 계급도 귀인에서 귀비로 단숨에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서태후의 숨겨져 있던 권력욕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는 2차 아편전쟁이 끝나가던 1860년 베이징을 침략한 영프 연합군을 피해 한풍제는 이복 동생인 공친왕에게 자금성을 맡기고 열하로 피신한 상태였고 그곳에서 다음 해인 1861년 30세의 나이로 사망하죠. 그리고 당시 겨우 5세에 불과했던 어린 아이이자 서태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황자가 다음 황제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동치제입니다. 한풍제는 죽으면서 8명의 고명 대신들에게 어린 황제를 잘 보필해달라는 유지를 남깁니다. 하지만 서태후는 어린 황제의 생모로서 8 대신들을 제치고 권력을 자신의 손에 넣고 싶었고 이를 위해 동태후 그리고 한풍제의 이복 동생인 공친왕과 손을 잡습니다. 동태후, 그녀 또한 수녀 선발로 한풍제의 후궁으로 입궁한 인물이었는데요. 서태후는 황자를 낳고도 한풍제의 황후 자리에 오르지 못했지만 동태후는 아들 없이도 한풍제의 황후가 되었기 때문에 서태후보다 높은 직위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동태후 역시 어린 동치제의 어머니 자격, 즉 태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황제의 생모인 서태후,
그리고 동태후까지 양태후 체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서태후는 자금성의 서쪽에 살아 서태후, 동태후는 동쪽에 살아 동태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친왕은 형인 한풍제가 베이징을 비운 사이 자금성을 지킨 인물인데요. 영국과 베이징 조약을 맺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조정은 2차 아편전쟁 시기 베이징에 남아있던 공친왕을 비롯한 북경파, 그리고 한풍제를 따라 열하로 피신한 열하파로 나뉘어 권력 다툼이 벌어졌는데, 결국 서태후는 동태후와 공친왕과 손을 잡아 8명의 고명대신을 비롯한 열하파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공친왕을 섭정왕으로 임명하고 뒤에서 서태후는 공친왕과 어린 황제를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연호인 동치란, 같이 통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태후가 권력을 잡게 된 것은 불과 26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태후는 27세에 불과했죠. 한풍제는 죽기 전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명 대신들에게 황제를 보살펴달라는 말과 함께 동치제에게는 동도당, 동태후에게는 어상이라는 도장을 남깁니다. 이 두 도장이 모두 찍혀 있어야 황실의 정식 문서였고, 이로 인해 권력이 분산될 것이란 생각이었죠. 동태후는 서태후와 달리 글도 잘 몰랐고 정치에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태후는 도장 외에도 한풍제의 유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서태후가 지나친 권력 욕심을 부릴 경우 죽여도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난 서태후는 동태후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는데요. 하루는 동태후가 감기에 걸렸고 서태후가 보내준 약을 먹고 나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 동태후를 만나러 온 서태후는 팔에 붕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피가 섞인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에 자신의 피를 섞어 약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동태후는 크게 감동해 서태후는 경계할 사람이 아니라며 한풍제의 유서를 불에 태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태후는 권력을 위해서 발톱을 숨길 때는 숨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태후는 어리숙하기도 하고 큰 욕심 없이 태후의 자리에서 안분지족하고 살아가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권력욕도 없었기에 늘 어린 황제에게 다정하게 대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어린 황제 동치제는 생모인 서태후보다 동태후를 더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동치제는 서태후가 아닌 동태후가 추천한 인물로 자신의 황후를 간택합니다. 동치제의 황후는 동태후의 오촌 조카이자 서태후의 정적이었던 정친왕 단화의 외손녀였죠. 서태후는 그러한 황후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치제와 황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합궁조차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5세의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오른 동치제는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서태후는 자신의 친아들에게 자연히 권력을 양도하며 뒤로 물러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재 누리고 있던 황제 이상의 권력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의 정사에 아무런 관여도 못하고 황후와 동침도 못하는 등 모든 것을 서태후의 뜻대로만 움직여야 했던 아들 동치제는 매일같이 기생집에 드나들며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는데, 서태후는 이러한 아들의 행태를 방관했고 결국 동치제는 1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동치제의 사인은 천연두였으나 매독에 걸려 죽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서태후는 한풍제의 이복 동생인 순친왕의 아들 광서제를 다음 황제로 내세우는데, 그때 광서제의 나이 4세였습니다. 당연히 4세인 황제는 나라를 이끌 수 없는 나이였고 서태후가 뒤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었죠. 사실 아무리 서태후의 뜻대로 청나라가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명목상 황제 뒤에서 공친왕, 동태후와 같이 섭정을 하던 삼두정치였습니다. 그러던 1881년 동태후가 43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뇌진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서태후가 보낸 전병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가 많죠. 그리고 공친왕 역시 베트남을 두고 싸운 청프 전쟁 패배의 원인을 뒤집어쓰며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 혹은 라이벌이 모두 없어지고 허수아비 황제를 앞세운 완벽한 서태후의 세상이 된 것이죠. 서태후는 식탐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서태후는 하루 4끼를 섭취했는데 한 끼에 128가지의 음식을 즐겼다고 합니다. 서태후의 단 한 끼 식사에 투입된 비용은 일반 농민 1년치의 끼니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자신의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젊고 예쁜 산모의 모유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또한 옷과 보석에 대한 집착도 심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만 수많은 인력과 돈을 투입해 사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서태후의 가장 대표적인 사치 행위로 이화원 건립이 있습니다. 이화원은 황실 정원으로 쓰인 곳으로 현재도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직접 삽으로 파서 만든 인공호수인 곤명호가 있는데요. 호수를 파낸 흙으로 이화원을 둘러싸고 있는 만수산이라는 산을 쌓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화원 전체의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죠. 당시 청나라 1년치 예산의 30%가 이화원 건립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광서제를 허수아비로 내세우고 서태후는 이곳에서 지내며 사치와 향락을 즐겼는데요. 특히 곤명호 안에는 인공섬인 남오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서태후가 좋아하던 미소년들을 모아놓은 섬이라 미남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서태후는 매일 밤 미소년들을 차출해 잠자리를 보냈고 이후 소문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잠자리를 보낸 미소년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동치제가 아들 없이 죽자 서태후에 의해 4세의 나이에 황제가 된 광서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침 일찍 책을 읽고 공부하며 훌륭한 황제가 될 자질을 갖추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9년 서태후는 성인이 된 광서제가 직접 정치를 할 나이가 되었다며 수렴청정을 거두겠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말만 광서제의 친정이었지 서태후는 이화원에 앉아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했죠. 그러한 광서제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무너져가던 청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광서제의 나이 23세였던 1894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청나라는 이미 메이지 유신으로 대대적인 근대화를 이룬 일본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당시 양무운동을 통해 군대를 근대화하려고 했던 청나라는 아시아 최강이라고 불린 북양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구로부터 모든 것을 수입해 건설했던 북양함대. 당연히 매년 함대의 보강과 유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했죠. 하지만 청나라는 북양함대를 비롯한 국방비에 투입할 돈이 부족했는데 당시 청나라는 황실의 사치에 엄청난 금액이 쓰여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서태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는 아시아에서조차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표해버렸고 결국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요동반도, 대만섬 등을 일본 제국에 내주고 맙니다. 광서제는 이 일을 계기로 군대뿐 아니라 일본처럼 대대적인 근대화를 통해 나라 전체를 통째로 뒤엎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캉유에이, 량치차오 등과 힘을 합해 입헌군주제, 과거제 개혁, 신식학교의 도입, 군대의 근대화를 비롯해 100여 가지가 넘는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를 무술변법이라고 합니다. 광서제는 서태후의 허락 없이 보수 세력들을 숙청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결국 보수 세력의 큰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서태후와 보수 세력이 결집해 쿠데타를 일으켜 광서제를 자금성에 유폐시켜버립니다. 이를 무술정변이라고 부르고 결국 광서제의 개혁운동은 103일 만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서태후는 광서제를 폐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시 13세였던 한풍제의 손자 푸진을 다음 황제로 옹립할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서구 세력이 이러한 서태후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때마침 당시 청나라의 민심은 서구의 간섭 및 근대화 운동으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며 서양인들에 대한 반발심이 극도로 커지고 있었고 결국 의화단이라는 무술과 백령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 세력을 중심으로 반서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했던 서양 세력을 몰아내겠다며 일어난 의화단의 조력자 혹은 방관자가 되죠. 이들은 청을 돕고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 라는 부청멸량이라는 것을 슬로건 삼고 서양인과 선교사들을 학살하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 전선, 교회 등 서양의 잔재들이라며 눈에 보이는 대로 파괴하고 다니죠. 결국 열강들은 이러한 의화단을 진압하기 위해 연합군을 꾸리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까지 8개 국가였습니다. 이들 연합군은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베이징으로 들어가 의화단을 진압하고 자금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광서제와 함께 서안으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1901년 청나라는 이홍장을 대표로 서양 11개국과 함께 북경의정서에 사인을 했고 이를 신축조약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 지급과 함께 외국군이 베이징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이 일을 계기로 청나라는 사실상 모든 힘을 잃고 외세에 의해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하며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자금성으로 다시 돌아와 감금 생활을 이어가던 광서제도 1908년 37세의 나이로 사망하죠. 참고로 광서제는 훗날 유해가 발견되고 독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배우가 서태후란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는 당시 3세였던 푸이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하는데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입니다. 동치제, 광서제, 그리고 선통제 푸이까지 5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연이어 청나라의 황제의 자리에 올랐죠. 서태후의 나이는 어느덧 70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20대 때부터 약 50여 년 동안 어린 황제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던 서태후는
고령으로 이질이라는 병을 얻어 7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 여인이 정사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라는 말을 남기죠. 서태후는 오랜 기간 어린 황제의 뒤에 앉아 권력을 움켜쥐고 사치를 일삼으며 청나라의 멸망을 자초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한나라의 여태후, 당나라의 측천무후와 함께 중국 3대 악녀로도 꼽힙니다. 반면 당시 여성이란 한계를 뛰어넘고 수십 년간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할 만큼 처세와 능력이 뛰어났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은 청나라 말기 실질적인 황제 서태후 이야기였습니다. (1901년) 청나라는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11개의 열강과 신축 조약을 맺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베이징 내에 열강들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청나라는 열강들끼리의 이권 쟁탈전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름만 대청제국이지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은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1908년 청나라 멸망의 원흉이라 여겨지는 서태후가 죽고 여기저기서 청나라 황실의 폐지 및 공화국 정부 수립을 외치는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300여 년간 이어졌던 청나라,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지던 황제의 나라가 무너지고 중국 대륙의 공화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신의 혁명입니다. (1901년) 청나라가 열강 11개국과 신축조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조약을 이끌었던 이홍장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등장하며 북양군벌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원세계 위안스카이입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1882년 조선에서 일어난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했는데, 위안스카이는 당시 청군의 핵심 인물로서 이모군란을 진압했고 흥선대원군을 텐진으로 압송합니다. 군란의 진압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 또한 진압하는데요. 이러한 조선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젊은 위안스카이는 일약 스타로 떠올랐고,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조선에서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는 권력 냄새를 맡는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898년 당시 황제 광서제는 캉유웨이, 량치차오와 손을 잡고 청나라를 통째로 뒤엎기 위한 근대화 작업, 무술변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과감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파를 견제해야 했고, 그들을 숙청하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움직임에 대비하고 감시해야 했는데요. 광서제는 당시 독일식 신식 육군을 담당하던 위안스카이에게 그 임무를 맡깁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서태후의 편에 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고 광서제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서태후에게 광서제와 개혁파들의 움직임을 밀고 했고, 이를 난 서태후와 보수파 세력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광서제를 유폐시킵니다. 이렇게 무술변법이 103일 만에 끝난 이 사건을 무술정변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계기로 위안스카이는 서태후의 총애를 받으며 청나라 정부의 주요 인물로 급성장합니다. 손문, 순원은 현재까지도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모두 국부로 추앙받는 중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1866년 광동성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순원은 그의 나이 13살 때 큰형인 순메이가 건너가 있던 하와이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양의 학문과 문화, 언어, 종교를 접하며 성장했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의 머릿속엔 조국인 청나라의 암담한 현실을 타개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1883년 귀국한 순원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고향의 현실에 실망했고 다시 홍콩으로 건너가 의학을 공부하는데요. 당시 홍콩섬이 1차 아편전쟁으로 맺은 난징 조약으로 영국에 넘어갔고, 구룡반도 역시 2차 아편전쟁으로 맺은 베이징 조약으로 영국에 넘어간 상태였는데, 그로 인해 이 홍콩 지역에는 최신식의 서양 문물이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의학 공부를 마친 순원은 마카오 지역에서 의사로 근무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나가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새로운 것들에 일찍부터 친숙했던 그는 오랜 세월 전제군주제 하에서 변화에 실패하고 지속하는 부정부패와 끊임없는 민중봉기, 그에 더해 외세에 의해 힘없이 무너져가는 조국, 청나라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화단 운동이 열강들에 의해 진압되는 과정에서 청나라 조정의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그에 더해 청나라 내부에서도 하루가 무섭다 하고 나라에 대해 불만을 품은 민중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고 있었죠. 결국 광서제의 무술변법을 좌절시켰던 서태후와 보수파 세력들 또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1901년부터 서태후와 보수 세력들을 중심으로 교육,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하는데, 이를 신정 혹은 광서신정,
신축, 신정 등의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1300여 년을 이어져 오던 과거제를 폐지했고 학교를 설립하며 신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죠. 그리고 신식 군대를 양성하는데 이때 위안스카이가 신군의 통제권을 가지는 강력한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흠정 헌법대강이라는 것을 발표해 정치를 개혁하려 합니다. 특히 청나라는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탄생한 대일본제국 헌법을 기반으로 입헌제를 채택한 상태였죠. 청나라 대신들은 일본과 서양 열강들을 시찰하며 이러한 정치 제도를 벤치마킹합니다. 그리고 향후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입헌 군주국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죠. 중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외세에 의해 개항과 침탈의 격전지가 되는 수모를 겪으며 그렇게 청나라 역시 조금씩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며 세상을 넓게 보고 자란 순원. 청조의 시대착오적 행태와 무기력함에 환멸과 분노를 느끼던 그는 곧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투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차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면서 공화제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혁명 노선을 타는데요. 특히 만주족이 세운 나라 청나라 황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한족 중심의 공화 정부를 세움으로써 중국을 회복하겠다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1894년 하와이에서 그의 이념을 담아 흥중회를 설립합니다. 흥중회는 무장투쟁의 성격이 강한 단체였는데 순원은 홍콩으로 가 광저우 지역에서 혁명파 세력들을 움직이며 청조를 타파하려 하죠. 본격적인 순원의 반청 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지의 밀고로 인해 광저우 무장봉기가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가고 순원은 기나긴 해외 망명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청나라의 상징인 변발을 잘라버리고 아예 청나라와의 인연을 끊어버린 순원은 본격적으로 외국에서 뜻을 같이 할 세력들을 모으며 혁명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 유럽 등지를 돌아다니며 다시 혁명 세력을 규합한 순원은 1905년 도쿄에서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하고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토대로 한 삼민주의 사상을 정립시키죠. 하지만 일찍부터 혁명파들의 무장투쟁이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수년간 중국 곳곳에서 일어난 혁명은 군자금의 부족, 정부의 감시망, 내부 분열 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혁명 세력들이 희생되고 있었죠. 이 당시 트렌드를 이끌던 산업은 철도였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역시 자원과 인력을 빠르게 나를 수 있는 철도 사업이 가장 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열강들은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을 따냄으로써 큰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조정은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철도를 설치할 돈이 부족했고 영국, 러시아 등 서구 열강에 의해 중국 땅 곳곳에 철도가 깔리고 있었던 것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외국으로의 자본 유출 또한 심화되었고 청나라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 각 지역의 유지들과 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금을 모으고 투자하며 민간 자본으로 외국으로부터 철도 회사를 사들이고 각종 이권을 되찾아오며 경제 자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1910년 성선회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청나라 정부는 철도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당시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효율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철도 부설 자금은 외국으로부터 빌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당시 대중들에게는 또다시 철도를 외국에 팔아먹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청나라 정부가 개혁을 통해 약속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청황족 그리고 만주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건이었죠. 계속된 전쟁에서의 패배, 외세에 의해 찢겨지고 있는 청나라, 그리고 나라의 권위를 바닥 밑으로 추락시킨 정부의 통치력에 크게 실망한 대중들은 철도 국유화 사건을 거치며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혁명 실패의 원인이 군자금 부족이라 판단한 순원은 해외를 돌아다니며 군자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벌어진 청나라의 철도 국유화 조치는 일반 대중들 역시 정부의 등을 돌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유지들 역시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강제 국유화 조치에 적극 반발했고 결국 반청 감정이 극에 달한 민중들은 각 성에서 이권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투자금이 컸고 가난한 일반 민중들의 모금이 활발했던 쓰촨 지방에서 가장 격렬한 운동이 일어났죠. 보로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민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점점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를 거치며 운동의 강도는 거세집니다. 쓰촨성의 시위대가 성도인 청두를 점령하게 이르자 청정부는 후베이 성의 신군을 동원해 보로운동을 진압하려 합니다. 그리고 후베이 신군이 쓰촨 지방의 폭동을 진압하러 성을 비운 사이 혁명파 세력들은 공백을 틈타 1911년 10월 10일
우창에서 봉기를 일으키는데 바로 이 우창봉기가 청나라가 붕괴되고 새로운 중국 건설의 신호탄이 된 신해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혁명의 불길은 무능력한 청조를 타도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고자 했던 혁명파 세력과 반청 감정이 극에 달한 민심이 합해져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1개월 만에 14개의 성으로 확산한 혁명은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총 24개의 성 중 17개의 성에서 청나라를 상대로 독립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죠. 중국 대륙이 혁명의 불길로 뒤덮이고 있던 당시 중국 동맹회의 수장 순원은 혁명 자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독립을 선포한 중국 중부 및 남부 지방의 17개의 성에서는 청을 대신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는데요. 그리고 1911년 12월 25일 혁명파의 정신적 지주였던 순원은 상하이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이틀 후인 12월 27일 순원은 난징을 수도로 한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임시대총통에 선출됩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동맹회가 혁명파들의 구심점 역할은 하고 있었으나 워낙 광활한 지역과 방대한 인구를 가지고 있던 중국 대륙 특성상 여러 혁명파 세력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로 인해 내부 분열은 계속되고 있었고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해 군사력 또한 형편없었죠. 이에 청나라 정부는 절박함 속에서 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용장에 이어 중국 최정예 부대였던 북양 군벌을 이끌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술변법 당시에도 광서제를 배신한 전력이 있던 위안스카이는 이번에도 어떤 쪽으로 줄을 서는 것이 유리한지 치밀한 계산을 해보기 시작하는데요. 혁명파 역시 북양 군벌이 제대로 혁명군 토벌에 나선다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위안스카이는 영국의 주선으로 순원을 만나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 거래의 내용은 바로 중화민국 대총통의 자리를 위안스카이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청조를 무너뜨리고 공화정 정부 수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순원은 위안스카이에게 대총통 자리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거래로 인해 위안스카이는 청나라를 배신하고 혁명파의 편에 서게 됩니다. 북양 군벌을 꽉 쥐고 있던 위안스카이는 곧바로 자금성을 찾아가 황제의 퇴위와 공화정 수용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결국 1912년 2월 12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폐위되고 북양 군벌이 자금성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순원이 총통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3월 10일 위안스카이가 신정부 2대 임시 대총통의 자리에 오르면서 중국 역사상 마지막 왕조이자 276년간 이어진 황제의 나라 청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908년) 서태후에 의해 3세의 나이로 차기 황제로 지목되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자리에 오른 선통제 푸이. 약 3년이 흘러 그의 나이 6살이 되었을 때 꼬마 황제의 집인 자금성 바깥은 혁명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은 결국 자금성 안까지 뻗고 말았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던 어린아이 푸이는 자신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천진난만한 황제 푸이의 집과 놀이터는 여전히 자금성이었고 그렇게 그는 감시 속에서 성벽 안에 갇힌 채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황제의 나라가 무너지고 중국 역사상 최초로 공화정이 수립된 사건, 신해혁명 이야기였습니다.